뉴스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빠밤, 큰 거 왔다. 캔자스시티 칩스가 쿼터백 패트릭 마홈즈와 함께 5억 달러를 초과하는 연장 계약에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와 패트릭 마홈즈가 다시 한 번 더 NFL의 계약 시장 기준선을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홈즈의 이번 계약은 총액 5억 475만 달러. 5억 475만 달러. 5억 달러 다들 처음 보시죠? 실제로 역사상 최대 금액이 이번에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안을 좀 들여다보면 기존 계약에 2년이 추가가 되면서 연봉이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를 통해서 마홈즈는 2033 시즌까지 캔자스시티 칩스에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10년짜리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4억 5천만 달러 계약을 통해서 리그를 전망할 깜짝 놀라게 했었던 패트릭 마홈즈였는데, 이제는 NFL 역사상 처음으로 총액 5억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의 표면적 의미는 간단하죠. 캔자스시티 칩스가 패트릭 마홈즈의 시대를 유지하고 앞으로 8시즌을 더 함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오래 붙잡는 형태의 계약은 아니거든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2025년도 6승 11패를 기록을 했고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고, 패트릭 마홈즈는 ACL과 LCL 부상이라는 최악의 시즌 직후에 나온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최대 계약이기도 하지만 칩스의 앞으로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칩스는 무너진 시즌을 단순히 복구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패트릭 마홈즈의 후반 커리어 전체를 기준으로 팀을 다시 설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제 아무리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형태의 계약은 진짜 전무후무합니다. 마홈즈라는 선수가 그동안 쌓아온 레거시에 대한 존중이 깔려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미래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기인한 계약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 이 계약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 현재 리그에 다른 어떤 쿼터백도 6년을 넘는 계약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패트릭 마홈즈가 유일합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마홈즈는 최소 3년 이상 더 긴 안정성을 확보한 유일한 쿼터백입니다. 총액 기준으로도 두 번째로 큰 계약인 버팔로 빌스의 조시 앨런의 3억 3천만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칩스가 보는 패트릭 마홈즈는 단순한 고연봉 쿼터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과 관련해서 GM인 브렛 비치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패트릭 마홈즈는 일생에 한 번 나올 수 있을 만한 선수이고, 오너인 클락 헌트는 지난 10년 동안 칩스라는 브랜드를 전국구 나아가서 세계적인 규모로 끌어올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주게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계약은 패트릭 마홈즈 개인에게도 시장을 리셋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NFL에서 선수들이 계약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본인이 속한 포지션의 시장을 리셋하는 것, 천장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예로운 일입니다. 2020년도 계약 당시에 10년 4억 5천만 달러는 정말 혁명적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 당시에는 다들 놀랐어요. 이거 너무 긴 거 아닌가? 물론 당시에 패트릭 마홈즈 정말 슈퍼 마홈즈였기 때문에 실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야, 이거 너무 길고 너무 많은 금액을 준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빠르게 쿼터백 시장이 바뀌었죠. 쿼터백들의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홈즈의 계약을 보고 뭐 이런 계약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다들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마홈즈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돌아보니까 이건 완전히 가성비 계약이었네, 해자 계약이었네 라는 평가로 바뀌었죠. 칩스는 2023년에 일부 금액을 앞당겨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시 패트릭 마홈즈의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보정을 했지만, 현재 패트릭 마홈즈의 평균 연봉은 전체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쿼터백 13위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리그 최고의 선수가 전체적인 시장 가격표에서 중상위권처럼 보이는 이상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재계약은 그러한 왜곡을 바로잡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홈즈잖아요. 그래서 2027년부터 새로운 캡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그 시점부터는 평균 연봉이 6,400만 달러가 됩니다. NFL 평균 연봉 신기록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과 무한한 신뢰는 NFL 역사에서 정말 많이 안 나옵니다. 좀 그 예시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을 리셋한 사례가 있었죠. 리셋을 제가 여기 빼먹었는데 크게 한 사례 아주 크게 한 사례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릭 마홈즈 계약과 좀 비견될 만한 시장 리셋 사례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1965년 제3회 슈퍼볼 MVP이자 브로드웨이 조라고 불렸던
CEO였던 조 네이머스가 AFL, 당시에는 NFL로 통합이 안 돼 있을 상황이었죠. 당시 뉴욕 제츠와 함께 당시 최대급으로 평가된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수 계약이 아니라 AFL이라고 하는 당시에 NFL과 경쟁을 하고 있었던 리그의 존재감을 NFL과 맞세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1993년 패커스가 디펜시브 엔드인 레지 화이트와 맺었던 4년 1,700만 달러 계약. 요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FA, 이 자유계약 시장 초기였거든요. 이때 리그 최고의 디펜더가 소규모 패커스라는 시장의 프랜차이즈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01년도 들어와서는 브렛 파브가 NFL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하는 계약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루 블레드소가 10년 1억 300만 달러로 당시 NFL 최대 계약을 맺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쿼터백인 도노반 맥랩과 무려 12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12년 1억 1,500만 달러. 그리고 나서 마이클 빅이 10년 1억 3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시장을 리셋한 대규모 계약이 과거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지나서 2020년대 들어와서 패트릭 마홈즈 계약과 비견될 만한 계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패트릭 마홈즈의 계약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제가 지금 앞에서 언급드린 이 시장을 크게 리셋한 사례와 약간 결이 달라요. 과거의 계약들은 한 계약마다 리그의 상징성, FA 시장의 변화, 쿼터백 가격, 몸값 상승 요것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한다면 패트릭 마홈즈의 이번 2033년까지의 계약은 이 모든 요소를 그냥 다 결합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보상 계약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남은 10년의 운영권을 다시 패트릭 마홈즈에게 위임한 계약에 가깝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도한 평가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만큼 패트릭 마홈즈라는 선수가 그동안 구단에게 받았던 어떤 신뢰 그리고 영향력이 아주 크게 반영된 계약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앤디 리드 헤드코치가 58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8세입니다. 2033년까지 코칭 생활을 하실지 장담하기 어렵죠. 하지만 패트릭 마홈즈의 계약은 그때까지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그만큼 팀은 선수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계약은 지금 당장 2026년 셀러리 캡의 변화는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장부에서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분산될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캔자스시티 칩스는 2026 시즌 캡 스페이스가 580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이게 리그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패트릭 마홈즈의 계약은 2027년부터 실질적으로 셀러리 캡에 영향을 끼친다.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다. 물론 2026년 로스터 운용은 여전히 빡빡해요. 새롭게 FA 시장에서 새로운 선수를 추가할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구조의 계약은 분명히 아니에요. 칩스가 지금 당장 얻고자 한 것은 캡 스페이스 여유가 아니라 장기 계획의 확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사실 2027년도 이후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계약 구조상으로는 2027년도에 캡히트가 8,500만 달러까지 커질 예정이었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8,500만 달러를 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 재계약을 할 계획을 캔자스시티 칩스는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의 계약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부상 회복 중인 쿼터백에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안겨준 이유가 기존의 계약 구조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패트릭 마홈즈는 2025년도 12월 14일 LA 차저스와의 경기에서 왼쪽 무릎 아주 큰 부상을 받았죠. 그러면서 시즌 아웃이 됐었는데 현재는 1주차 복귀 가능성이 좀 낙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예전보다는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OTA와 미니캠프에서 훈련, 그다음에 개인 훈련, 7대7 훈련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11대11 훈련은 예방 차원에서 제한되어 온 상황이긴 한데 일단 5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격적인 러싱 그리고 재활 단계를 좀 많이 진척시킨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칩스가 이런 부상 회복 중인 선수에게 NFL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줬다라는 거, 이것은 신뢰로부터 기인한다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 제가 못 찾아본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금 마홈즈에 대한 신뢰만큼이나 캔자스시티 칩스가 믿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마홈즈에 대한 신뢰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칩스는 지금 뭘 믿고 있냐? 리그를 믿고 있습니다. 현재 NFL이란 리그가 돈을 벌고 있는 구조와 향후 셀러리 캡 상승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신호로 저는 이 계약을 해석을 했습니다. 2026년도에 NFL 셀러리 캡은 3억 120만 달러로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겼고요. 넬파에 따르면 현 CBA에서 캡은 리그가 예상되는 수입 총액 여기에 약 48%를 기반으로 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즉 리그 수입이 커지면 캡도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패트릭 마홈즈가 계약을 했을 때처럼 지금 평균 연봉 6,400만 달러가 거대해 보여도 내년 내후년 지나서 2028년, 2029년, 2030년 이때 되면은 이게 현재보다 훨씬 덜 부담스러운 숫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10년짜리 계약을 맺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성비 계약으로 평가가 된 것과 같은 논리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확산 배경을 조금 첨언을 하자면 NFL은 어떻게 보면 미디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현재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 CBS, ESPN, ABC, 폭스, NBC와 2033 시즌까지 이어지는 장기 미디어 권리 계약을 맺었고요. 최근에는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이 NFL 콘텐츠 경쟁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ESPN이 NFL 네트워크와 NFL 판타지, 레드존 이런 배급권 가져갔고요. 그리고 NFL이 ESPN의 지분 10%를 받는 거래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NFL은 지금 현재 단순하게 어떤 중계권을 판매하는 리그를 넘어섰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경제 안에서 자기 컨텐츠 가치를 계속 키우고 있고 팔고 있는 리그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수 시장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세계화하겠다. 이러면서 인터내셔널 시리즈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반작용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좀 여담인데 미국에는 반독점법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이 연방통신위원회가 2026년 2월에 라이브 스포츠가 무료 지상파에서 유료 TV 그리고 구독형 스트리밍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미국 법무부도 NFL의 방송 스트리밍 권리 계약이 소비자의 접근성을 해치는 반경쟁적 관행인지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팬들 같은 경우에는 NFL 경기를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 여러 플랫폼을 강제로 구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규제기관의 관심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NFL이 여러 플랫폼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사려는 독점적 컨텐츠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칩스의 이번 계약은 이런 리그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칩스 입장에서 더 큰 질문은 사실 지금부터죠. 2025 시즌은 패트릭 마홈즈가 주전 쿼터백이 된 이래로 정말 예외적인 추락이었습니다. 최악의 성적을 기록을 했죠. 10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이 끊겼고요. 팀은 6승 11패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칩스가 그 시즌을 시대의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두 번째 마홈즈 시대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창기 패트릭 마홈즈 시대가 굉장히 폭발적인 패싱 게임, 뭐 타이릭 힐이라거나 전성기의 트래비스 켈시 그리고 슈퍼볼 우승으로 설명이 됐다면 앞으로 시대는 다르죠. 트래비스 켈시는 은퇴를 더 가까이 두고 있는 선수가 되었고요. 로스터는 더 비싸졌습니다. 캡은 더 타이트하죠. 그래서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는 패트릭 마홈즈 한 명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팀이 아니라 패트릭 마홈즈의 고액 계약 안에서도 지속 가능한 로스터를 구성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제가 볼 때 일종의 선행 투자입니다. 먼저 패트릭 마홈즈부터 확실하게 잡고 보자. 칩스는 패트릭 마홈즈가 여전히 프랜차이즈의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고 믿고 동시에 NFL의 수입과 셀러리 캡이 커질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두 전제가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의 5억 달러라는 요 계약은 시간이 갈수록 덜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칩스는 마홈즈에게 단순히 돈을 더 많이 준 것이 아니라 리그 경제의 성장분을 미리 계산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장기 고정한 것이다 라고 저는 이번 계약을 해석을 하면서 관련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고요. 마홈즈가 근 몇 년간 지속적 하락세인 걸로 아는데 과연 그럴지 저는 패트릭 마홈즈라는 선수의 개인적인 하락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패트릭 마홈즈는 부진한 오펜스 상황에서 혼자서 번뜩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코치들의 안일했던 운영, 아쉬웠던 판단들 좀 요게 컸지 패트릭 마홈즈라는 선수의 퍼포먼스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 돈이면 돌핀스 오펜스 하나 만들겠네. 아 그럼 이제 저게 싸질 거라는 건가요? 지금 시점은 당연히 아니고요.
2027 시즌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2028 시즌, 2029 시즌, 2030 시즌 이렇게 되면 하드 셀러리 캡 안에서 각 구단이 쓸 수 있는 셀러리 캡의 규모가 매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게 맞거든요. 제가 예전에 브로커디 방송에서 이렇게 추세선 그려가지고 예측 모델 만들어서 그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경사가 점점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제 예측 모델에서는 2027년에 3억 달러 돌파할까라고 했었는데 2026년에 이미 돌파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요 셀러리 캡이 더 빠르게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칩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8년도, 2029년도 되면은 마홈즈의 계약을 추월하는 계약이 몇 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마홈즈의 계약이 싸다고 느껴지겠죠. 그렇습니다. 에이징 커브를 얘기하기엔 조금 이런 시점일까요? 저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징 커브라기보다는 일단 부상의 재활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선수가 진짜 안 나옵니다. 굉장한 선수입니다. 자, 그렇고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현재 홈구장 건설을 놓고 주정부 그리고 시와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저필드 오래되긴 했지만 정말 멋진 경기장이거든요. 위치도 좋고 그리고 여기 아주 옛날에 만들었었던 고대 그리스 양식의 건물까지 붙어있는 아주 멋진 경기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신규 스타디움 추진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입법 절차를 가져가는 가운데 이번에도 해법 없이 회기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카고 베어스의 이사회가 시카고와 인접한 인디애나주 해먼드 지역에 스타디움 개발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단의 회장인 조지 맥케스키와 사장 겸 CEO인 케빈 워렌이 공동 성명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해먼드에 대한 이전 소식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베어스가 해먼드를 차선책으로 공개에 거론하는 것은 2025년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개월 동안 일리노이주 주 의회를 향한 압박 카드로 이걸 썼거든요. 그랬는데 5월 말 상원에서 핵심 입법안이 표결도 없이 폐기가 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사회의 이번에 공식 결의는 그 직후에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번에 6월 초에 나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시카고가 인디애나주 해먼드로 가게 된다면 막 예전에 홍철 없는 홍철팀 막 이런 거 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에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49ers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해먼드 행이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부지 선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인디애나 주 측에서는 스타디움 후보지로 추진을 해온 지역이 울프레이크 인근 부지거든요. 요곳에 대해서 해먼드 시장인 토마스 맥더머트라는 인물이 베어스가 해당 위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같이 전했습니다. 베어스가 원하는 부지가 이 울프레이크 인근의 다른 곳이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정확한 위치가 공개된 건 아니에요. 아직 인디애나 주 측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 주는 조금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2월에 자체 입법을 통해서 베어스 유치에 유리한 세금 보조 조항을 마련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리노이주는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주지사인 JB 프리스커가 베어스가 일리노이주에 남기를 원하지만 납세자를 보호하는 합법적인 해법이 열려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일리노이주의 상원의장인 돈 하몬 같은 경우에는 베어스가 일리노이주에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인식할 때 재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하원에서 크리스 웰치라는 인물은 베어스를 일리노이주에 붙잡기 위한 노력이 열려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거든요. 어쨌든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일리노이 주 측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지금 시작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게 많이 없어요. 베어스는 현재 스타디움의 건설비 20억 달러를 자체 조달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NFL의 G5 자금 약 3억 달러를 추가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변 인프라 비용 지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것과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요거를 일리노이주가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진짜로 인디애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볼 때는 거리가 멀진 않아요. 딱 붙어 있거든요. 해먼드가 일리노이주랑. 하지만 시카고 베어스 입장에서는 이 솔저필드라는 구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호수 옆에서 그리고 이 역사를 갖고 있는 부지도 이제 버리고 아예 시카고를 떠나서 옆으로 간다? 그런데 시카고 베어스라는 이름을 붙인다? 심지어 리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팀이 그래서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중에 제가 엘링턴 헤이츠 부지 이거를 베어스가 매입하면서 새로운 경기장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세금 협약까지는 타결이 됐는데 주 차원의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면서 계약이 제자리에 멈춰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리노이주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이번 특별 여름 임시회 요 소집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늦어지게 될 경우는 11월까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해먼드로 이전하는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더 빨리 진전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소식은 또 추가로 나오는 대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에 없는 시카고 베어스, 샌프란시스코에 없는 샌프란시스코 49ers.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또 경기장이 점점 비싸지고 있어서 그거 아시나요? 요즘 트렌드? NFL 경기장들이 관중 수를 늘리는 대신에 이 좌석의 가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약간 프리미엄 경기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 테이스 타이탄즈, 닛산 스타디움. 대신에 그만큼 프리미엄 좌석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경기장 건설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 소식도 추가가 되면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